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세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국내에서는 대체로 성과 중심의 보도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상반된 시각들이 나온 거예요. 어떤 언론은 창의적 경제 외교의 성공이라고 평가한 반면 다른 언론은 위험한 거래라고 경고했거든요. MBC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에게 15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을 들고 왔는데 그 이름이 트럼프가 좋아할 만하다. 바로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다. 한편으론 영리한 브랜딩이라는 평가가, 다른 한편으론 과도한 아부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외 언론들의 상반된 평가, 어떤 관점에서는 성공적 외교로, 어떤 관점에서는 위험한 거래로 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350억 달러 협력의 실제 조건들과 그에 대한 엇갈린 해석들을 살펴보겠어요. 셋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그리고 현실은 어디쯤 위치할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시각에서 본 한미 정상회담의 진짜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가 이니셔티브는 천재적 전략일까? 과도한 아부일까? 먼저 해외 언론들의 긍정적 평가를 보겠습니다. 윌리엄 엠메리 대학의 조은하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승리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해상 인프라 확장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핵심 산업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스마트한 움직임입니다. 헤러터지 파운데이션도 호평했습니다. 시간이 검증한 미한 동맹이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초월하여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긍정적 평가가 나왔을까요? 첫째로는 트럼프의 정치적 브랜딩을 영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마가를 마스가로 변형시켜 트럼프의 관심을 확실하게 끌어냈거든요. 둘째로는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랜드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이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이 브랜딩 자체를 과도한 아부로 해석했어요. 한 나라의 정책을 상대방의 정치 슬로건 스타일로 맞추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더 심각한 비판은 거래 조건에 집중됐습니다. NPR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가 투자처를 선택하고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한국산업부 장관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NPR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균형 잡힌 시각도 있었어요. CNN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이 전임자들과 달리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이 매우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두 미국 동맹국이 트럼프의 변덕스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마스가는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불확실한 트럼프와 협상할 때 필요한 전술적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는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도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 같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스가 같은 브랜딩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350억 달러 거래의 두 얼굴. 낙관론 윈윈 구조의 혁신적 협력.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이 거래를 혁신적 협력으로 평가합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와 이재명이 북한, 집단 안보, 조선업에서 긴밀한 협력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어요. 실제 패키지 내용을 보면 미국 조선소 건설과 확장, 조선업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 미 해군 함정 정비 서비스, 그리고 한국 기술과 미국 시장의 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력이 성공하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에요. 미국은 잃어버린 조선업을 되찾을 수 있고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회의론 구조적 함정과 실현 불가능성. 반면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NPR이 지적한 거래 조건의 불균형 문제가 있어요. 350억 달러 중 대부분이 직접 투자가 아니라 대출과 보증 형태라는 것과 수익 분배에서 미국이 90%를 차지한다는 조건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구조적 장벽들입니다. 존즈 액트라는 법이 있어서 미국 연안 운송에는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미국 인건비는 한국의 3배에서 4배 수준이고 30년간 방치된 기술 격차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노조와 기존 업체들의 반발까지 예상되고 있어요. 랜드 연구소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투자를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평가도 있었어요. 로이터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십 년 된 동맹이 급속한 지정학적 변화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즉,
완전한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아닌 제한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이 성공하지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글은 실수인가? 계산된 압박인가? 트럼프가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 같아 보인다는 글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어요. 우연적 해석 트럼프 특유의 즉흥성. 온건한 시각에서는 이를 트럼프의 특유한 즉흥성으로 봅니다. 그냥 그 순간 생각난 걸 올린 것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에도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예측 불가능한 발언을 자주 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단순한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 해석 협상 테이블에서의 심리전. 하지만 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정상회담 몇 시간 전에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심리전 전술을 자주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이 글이 협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예정대로 회담을 진행했고 큰 틀에서의 합의도 이루어졌거든요. 오히려 이런 돌발 행동이 트럼프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만 부각시켰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균형 외교 딜레마 기회인가 위기인가? 낙관적 시나리오 한국만의 독특한 포지션 확보. 해외 전문가들 중 일부는 한국의 균형 외교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CNN이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재명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이 매우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한일 17년 만에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이는 미국의 변덕에 대비한 동맹국 간 레버리지 구축으로 해석됐어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도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고 일본과의 협력으로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비관적 시나리오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험. 하지만 정반대의 우려도 상당했습니다. 저지러는 경고했어요. 이재명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들을 보면 미국은 중국 견제에서 한국에 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친미 경사에 대한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북한의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한 군사적 도발 위험까지 있습니다. 로이터즈가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트럼프가 한국의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28,500명을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려 합니다. 현실적 중간 전망 제한적 성공과 지속적 긴장.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건 이런 중간적 시나리오였어요. 한국이 완전히 한쪽을 선택하지도 완전한 균형을 이루지도 못한 채 지속적인 줄타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FMT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재명에게 많은 것이 걸려 있으며 동맹의 수십 년 된 구조가 급격한 지정학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냉정한 진단이었어요. 대북 정책, 희망적 제시도인가, 현실적 한계인가? 대북 정책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나왔어요. 블룸버그는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적극 촉구할 계획이며 트럼프도 북한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재명의 대북 포용 정책과 트럼프의 거래 선호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회의론, 2019년 하노이의 재현 우려. 하지만 현실주의적 시각은 훨씬 회의적이었어요. 더 디플로맷은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모두 북한 관여를 지지하지만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어 평화 의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 장벽들을 보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협상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어요. 결론, 해외 언론이 본 진짜 평가. 성공 측면, 인정받은 부분들. 해외 언론들이 인정한 성공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창의적 브랜딩입니다. 마스가 이니셔티브로 트럼프의 관심을 확실하게 끌어낸 게 성공했다고 봤어요. 둘째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큰 외교적 사고 없이 첫 만남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전략적 협력인데요. 일본과의 연대를 통해서 협상 레버리지를 구축한 게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패키지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약속으로 신뢰를 구축했다고 봤어요.
헤러터지 파운데이션은 시간이 검증한 동맹의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라고 했고요. 윌리엄 앤 메리의 조은하 교수는 전략적이고 상징적 승리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계와 위험 요소들, 동시에 지적된 한계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첫 번째가 불균형한 거래입니다. 90대 10 수익 분배 같은 불공정한 조건이 논란이 됐죠. 두 번째는 구조적 장벽인데 존재 액트 같은 근본적인 규제 장벽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 불확실성이에요. 대부분이 MOU 수준의 잠정 합의라서 실제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개인 의존성인데 트럼프 개인과의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NPR은 수익 분배 조건에 한국 측이 강력 반박했습니다라고 보도했고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은 브로맨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최종 평가 조건부 성공론. 해외 언론들의 종합적 평가를 정리하면 조건부 성공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구체적인 경제 협력 틀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동맹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이행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이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북한 변수와 중국의 보복 리스크까지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즈의 최종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면한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 구조적 모순은 다음 라운드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들, 해외 전문가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한 지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안에는 실제 투자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반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1년 안에는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균형 외교가 지속 가능할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지표들로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언론과의 시각 차이는 왜 생겼을까?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도 한국 언론과 해외 언론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해외 언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감정적 개입 없이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장기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요. 양쪽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평가해요. 그리고 실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리스크 분석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 언론은 성과 중심으로 긍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요. 정부 발표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국민 정서와 자존심을 고려해서 접근합니다. 비판보다는 응원하는 톤이 강하죠. 둘 다 나름의 역할과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시각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해외 언론들이 바라본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경제 외교로, 어떤 관점에서는 위험한 거래로 평가받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스가 브랜딩에 대한 상반된 평가였어요. 창의적 전략이라는 시각과 과도한 아부라는 시각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350억 달러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윈윈 구조라는 해석과 불공정 거래라는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글에 대해서도 단순 실수라는 분석과 계산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결국 진짜 평가는 앞으로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우려 중에서 현실은 어디쯤 위치할 것 같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 같은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특히 해외 언론의 분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한국 언론 보도와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점들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글로벌 이슈를 해외 시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세계를 함께 읽어나가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글로벌 뉴스로 찾아뵐게요.